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의 편견과 가정의 상처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어머니와의 깊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삶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다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 민서입니다. 자기소개가 뭐 저렇게 비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와의 결혼이었죠.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라면 혹시나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이야 이혼 가정이 흔하고 이혼이 흠이 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회의 시선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보통이라면 아무 상관없는 행동에도 너무 쉽게 편부모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그게 아니어도 편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저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는지 몰랐지만 그런 편견들을 견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행동할 때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신경 썼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행동하도록 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사로 재직 중인데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듯해요. 아무래도 교사라는 인식이 모범적이고 바른 이미지가 있다 보니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제 모습이 투영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독하게도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자라는 대상 전반으로 이어졌던 거죠.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더라면 저희 아버지, 혜성님을 소개할 때 꼭 빼놓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예전 흔히 말하던 중매쟁이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의 사랑보단 집안 어른들의 의사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애초에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신혼 첫날부터 엄마, 은주님을 홀로 두시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고 합니다. 신혼 첫날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날이 뻔했던 거지만 아버지는 예상대로 엄마와의 결혼 생활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다니며 본인의 가정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무책임하고 애정 없는 남편의 전형이었죠. 거기다 양반 집안이라며 꼿꼿하고 심히 가부장적인 저희 외가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 역시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책임감은 없는데 가부장적이면 참 모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아버지는 하다못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에는 터무니없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이제 퇴근해서 왔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지도 못할 망정 잠이나 쳐 자고 있네? 남편 걱정에 잠이 오냐? 잠이 와. 여보, 오셨어요. 아니,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나도 모르게. 남편이 들어오면 알고 얼마나 돈 번다고 밖에서 고생했는지 까 싶어서 뭐 하나라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상전을 모시는 건지 마누라를 준 건지 참 다 미안해요. 밥 차려놨으니까 어서 씻고 밥부터 드세요. 내가 집 지키는 개냐? 사내 진미는 아니더라도 뜨신 밥에 따끈한 음식은 올려놔야지. 뭐 밥을 차려놨어. 이거 어제 지은 밥인데 에다 식어서 김도 없구만. 게다가 반찬은 이게 또 뭐야?
대체 하루 종일 뭘 하고 다니길래 며칠 동안 반찬이 안 바뀌어? 아니, 기본 반찬은 며칠 전에 한 거고 그거 말고 찌개랑 고기는 아까 좀 전에 새로 한 건데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토를 달아. 토달래. 내가 어제 본 반찬이 면본 거지. 말이 많아.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걸 말이야. 미안해요. 여보. 금방 다시 차릴 테니까 식사하세요. 됐어. 이미 밖에서 먹고 왔어. 시간이며 신경 안 썼으면 아직도 굶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 좀 말고 신경 좀 써라. 다와 만사성이라는데 집에 있는 네가 좀 잘하면 밖에서 남편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지 않겠냐. 미안해요. 여보. 증가에서 물려받은 임대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사실 일을 하루 종일 하시지도 않았어요. 가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적에 일찍이 닫고 근처 노름판에서 노름이나 하고 다니셨죠.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매번 술에 진탕 취해서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들어오셨죠. 그러면서도 매번 밑도 끝도 없는 식사를 가지고 항상 어머니를 쥐 잡듯 잡았고 어머니가 그 말에 대꾸라도 하면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한다 하며 두렵고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자식이라고 달라질까요? 제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속담이 계집애 아이를 낳으면 2번 혼난다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였어요. 자라면서 저는 매번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비교 대상도 없는 차별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은커녕 아버지에게서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듣고 자랐습니다. 네, 민서 저거는 대체 누굴 닮아서 여자는 인물이 미천인데 저렇게 못 나가지고. 야, 누가 데려가나 모르겠네. 우리 민서가 어때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도 내가 품어서 키울 테니까 행여 애 앞에서 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이 쟤도 낳고 살 만큼 살았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 친다. 아, 네 애나 니나 그럼 되지. 당신이 민서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좀 마. 뭐 이놈의 옆에 내가. 저희 엄마는 자신이 당하는 모진 행패는 견딜 수 있어도 새끼가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었는지 매번 맞는 일이 있어도 늘 제 편을 들어주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희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박을 더 당해도 좋으니 엄마도 편해졌으면 싶었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뱉는 말의 대부분을 이해하게 됐고 어린 나이에 그런 막말들이 상처가 됐지만 저는 그런 속내를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라도 털어놓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제가 입을 여는 게 아주 큰일인 줄 싶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 생각 없이 외가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됐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신 외할아버지는 그런 놈이랑은 당장 이혼하라며 어머니와 저를 외가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분명 아버지 성격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어머니와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버지였기에 어머니랑 이혼하고 어찌 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진작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미 다른 곳에 살림집까지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던 상황이었으니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이혼 요구가 웬 떡이냐 싶었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엄마와 저는 그렇게 나쁜 아버지의 소나기를 떠나 드디어 자유를 찾았죠. 그 후 저희 두 식구는 외갓집의 도움을 받으며 그나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 잘 벌던 아버지와 살 때보다는 금전적으로 여유도 없고 좀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숨 쉬고 살겠다고 싶어서 훨씬 행복했네요. 전업주부로 아무런 직업을 가져본 적 없으셨던 엄마는 타인의 지인의 도움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게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으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항상 아버지를 비위 맞추기 어려웠던 분이니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지도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일을 시작하신 지 몇 년 만에 보험왕도 몇 번 하시면서 뒤로는 외갓집 지원도 받지 않고 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사가 되고자 했던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사히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몇 번의 연애도 해보고 평범한 여대생들처럼 지냈지만 아버지에게 크게 당해서인지 남자에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제 인생에서 남자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대가 높았는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건지 큰 결심으로 시작한 연애도 그 끝은 언제나 실망의 연속이었고 그렇게 계속되는 실망에 저는 결국 연애든 결혼이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저희 남편 재민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같은 대학교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였어요. 기대를 하면 실망만 크기에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부탁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하시기도 해서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연락만 주고받다가 드디어 처음 만나는 그날, 저와 재민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면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사로 임용되고 받는 관내 신규 교사 연수가 있었어요. 당시 교육지원청에서 멘토와 신규 교사로 팀을 나눠 교육하는 내용의 연수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의 멘토 선임 교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연수 당시에도 교육 중간중간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나 수업 관련으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며 멋있는 분이구나 싶어 인간적으로 호감 가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연수 중에 본 적이 있죠? 네, 맞아요. 저 신규 교사 때 저희 같은 팀이었어요. 맞죠? 정말 인연이네요. 민서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익숙하다 했는데 설마 같은 분일 줄이야.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 소개받을 때 교사라고 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민서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그래요. 얼떨결에 나오긴 했는데 또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 남자에 대한 제 호감 때문인지 아니면 구면이라 편안함 때문인지 그날 재민과의 소개팅 자리는 끝날 때까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가며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됐고 언제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연애를 하다 보니 단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사실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방학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 시간도 짧아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보다 한가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도 수업이 끝난다고 퇴근이 아니거든요. 수업 자료 준비,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등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것도 많아서 오히려 퇴근 이후에도 집에서 따로 일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제가 바쁘다고 하면 핑계라고 생각하고 일이 왜 많은지를 모르는데 저희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에도 좋았죠. 덕분에 저는 일과 연애 모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재민과 데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벤트도 받아보고 꽃도 받아보면서 그제서야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갑자기 이게 뭐야? 오빠, 그냥 저번에 어머니랑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샀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여자 화장품은 몰라서 직원한테 추천받은 거긴 한데 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선물도 받아보고 괜히 미안해서 돈 주고 선물하지 말라는 제 말에 편지는 돈 안 든다며 매일같이 편지를 써주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점점 재민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을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제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이다 싶었어요.
가부장적기는커녕 늘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며 살았고 싫은 소리 한 번을 뱉는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꺼려했던 저였는데 재민 같은 사람이라면 저도 결혼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믿음이 가는 남자와 결혼을 상상하는데도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전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옅게 남아 있었던 거죠. 재민도 무엇인가 말 못하는 저를 보며 느꼈는지 물어보더군요. 근데 민서야, 혹시 나랑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니? 아니면 그냥 결혼이 아닌 동거 같은 걸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오빠. 나도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고 내 생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라 정말 좋아해. 오빠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제 사정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용기 내어 제 과거를 고백했죠.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 상처가 아직까지 크다고 말이에요. 사실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결혼이 많이 불안해. 내가 상상 안 한 결혼 생활이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서. 혹시나 오빠가 나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 아빠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데 혹시 오빠랑 내가 잘못되면 또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고. 내가 겪지 않았으니까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민서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지금까지도 내가 민서 너랑 연애하면서 실망시킨 적 없잖아. 누구처럼 손에 물 안 묻혀주겠다는 말은 못해. 하지만 오늘 말한 것처럼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미안하지만 민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날 재민은 참 진솔해 보였고 저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누구나 긴장할 만한 자리였지만 저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이 편부모 가정이라는 제 사정을 탐탁지 않아 하시면 어쩌나 했거든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절 반겨주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보며 괜한 우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처음 받아보는 시간도 손도 많이 가는 음식들로 가득 찬 식탁에 오히려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꺼내서 민서 내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걱정할까 미리 말해놓는다. 나는 민서 내 어머니 은주님이 참 존경스럽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찌 여자 홀로 힘든 세상에서 바깥일도 하고 너도 이렇게 올바르게 키웠을까 존경스러워. 그러니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민서 너는 내 딸이니까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래, 민서야, 내가 얼마나 네가 마음에 들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교사 며느리가 생길 거라고 얼마나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부터 시댁이라 생각하지 말고 친정 온다 생각하고 정말 편히 와. 알았?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시부모님 모두 재민처럼 참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게 눈물나게 기뻤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중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쇼핑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하는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아직 시부모님 취향을 잘 모르니 선물 고르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고른 선물이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재민에게 여러 번 물어가며 신중하게 시부모님 선물을 골랐습니다. 오빠, 아버님 이건 너무 올드해 보이나? 응, 우리 아버지는 좀 확 튀는 색을 좋아하셔서 괜찮은 거 내가 다른 매장에서 봤으니까 이따가 가서 그걸로 사자. 우리 엄마 거는 이게 낫나? 어머니는 얼굴이 하셔서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내가 아직 어머니 취향을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럼 그냥 둘 다 사. 여기 또 언제 온다고? 우리 엄마는 브랜드 뭔가 좋아해. 그럼 우리 엄마, 은주님 거는 뭐가 나을까? 장모님은 네가 적당히 알아서 골라봐. 여자 선물을 내가 뭘 아나? 장모님 거 얼른 고르고 아버지 선물 보러 가자. 시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는 여기저기 매장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깐깐하게 챙기던 재민이 묘하게 우리 엄마 선물만 대충 고르는 듯한 태도에 저는 좀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재민이 우리 엄마의 취향을 몰라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시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재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고르고 보니 시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이 2배나 더 많았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깨볶는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인지 재민은 이전처럼 저에게 다정하게 굴지 않더군요. 연애 때라면 뭐든지 2손 2발 들고 도와주던 사람이 뭐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매번 핸드폰을 하면서 잠깐만 좀 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늘 나서서 하던 요리, 가끔 선물해주던 꽃이나 편지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마치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다 끊긴 겁니다. 오빠, 연애할 때랑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연애할 때는 완전히 공주 받들듯이 하더니 아, 무슨 소리야?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래도 오빠가 생각해도 연애 때랑 다르지 않아. 해에 무슨. 그리고 어떻게 연애 때랑 똑같냐?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안 그래? 뭐? 그럼 내가 잡은 물고기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바뀐 건 재민만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마음 편히 친정에서 지내라며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않으신다던 시부모님은 결혼 후 갑자기 저를 남처럼 대하셨습니다. 보통 시부모님들이 하시던 며느리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바쁜 학기 초였는데 아무래도 학기 초에는 학생들을 알아가는 시간도 있고 1년 수업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시기라 신경 쓸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같은 교사 아들을 두신 시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었죠. 민서야,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좀 와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닌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올 수 있지. 그때는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시댁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의 부르심에 마냥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피곤함을 억누르고 도착한 시댁에선 어머님이 먼저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아이, 빨리 오라니까 너무 늦게 왔다. 우리 민서, 자, 네가 할 건 별거 없고 베트남 쌈 알지? 이거 하면 된다. 할 줄 알지?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이게 다 뭐해? 아니, 내일 우리가 부부 동반으로 나들이를 가는데 내가 솜씨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가서 사 먹으면 그게 다 돈인데 이렇게 싸가면 좋잖아. 또 이렇게 나랑 민서랑 같이 요리하면서 고부간의 정도 쌓고 좋지 않니? 맞아요. 어머니. 바쁜 와중에 부르시는 걸 보고 저는 집안에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나들이 음식을 도우라고 부르신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고부간 좋은 관계를 위해 웃으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군말 없이 도와드린 게 오해하신 건지
어머니는 그 뒤로 아주 수시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별거 없었어요. 점심에 우동을 해먹고 싶으시다. 김밥을 나눠 가자. 며느리랑 오징어 채소를 다듬자 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잠잘 시간 없이 바쁜 저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부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만 부르시는 게 이해가 안 되어 여쭤보면 며느리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며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쉬어야 하니 그냥 두고 오라는 어머님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같이 해서 좋은데요. 제가 핑계가 아니라 정말 바빠서요. 그나마 시간 날 때, 방학 때는 저를 부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좀 중요한 시기라서요. 제가 애들도 신경 써야 하고 아예 세상에 교사가 너 하나도 아닌데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좀 열심히 안 한다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는 2번 다시 없을 1년이라 담임인 제가 꼭 신경을 많이 써줘야 했어요. 좀 그러시면 오빠랑 나눠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얘는 내가 너만 갔니? 큰일 날 소리. 아내 그냥 오기 싫은 것 같은데 오지 마라. 공평하게 불러달라는 제 말에 어머님은 역정을 내시며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싫은 소리를 해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덕분에 한동안 어머님의 호출도 잠잠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재민이 문제였어요. 아, 민서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며느리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걸. 오빠도 알잖아. 학기 초라 안 그래도 바쁜데 어머님이 계속 나 호출하신 거 그날도 도와드리다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오빠랑 나눠서 불러달라 했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뭐 솔직히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런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며느리 도리라는 게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 도리를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학교 일이 있는데 너무 별일 아닌 것에 부르시니까 참다가 말한 거잖아. 그러면 오빠는 사위 도리했어. 오빠, 결혼하고서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 용돈을 한 번이라도 드려봤어. 나는 용돈도 드리고 매번 불러다니면서도 사위 한 소리 안 했는데 오빠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들어. 이 와중에 전화 얘기는 왜 나오냐? 그리고 며느리랑 사위랑 같. 원래 며느리는 고생하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렸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어차피 네 돈이나 내 돈이나 우리 돈인데 우리 부모님 좀 드리면 안 돼. 재민과 시댁 일로 다투게 되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재민이 맞는가 싶었어요. 언제는 가부장적인 것이 싫다며 공평하게 도리하자던 재민이 사위와 며느리를 나누며 제게만 시집살이를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계시는 우리 엄마한테 대체 무슨 노력을 했나 싶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한테는 참았지만 재민이 그런 건 참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재민 말처럼 유세 좀 떨어보겠다고 시부모님께 매달 드리던 용돈을 그 뒤로 딱 끊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먼저 드리지 않았죠. 재민이 제 친정에 용돈 한 번 안 드리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며느리로서 책 잡히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은 욕심에 성의껏 했었는데 재민이나 시부모님이나 고마운 줄 모르시면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시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매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런 꼴을 당하나 봅니다. 그동안 받으신 건 기억 못하시면서 용돈 안 드렸다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재민도 제게 악담을 하고 말이에요. 너 진짜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 안 들었어. 당신이 유세 떨기 싫다며. 당신이 말했잖아. 뭐, 아니,
그렇다고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냐? 어머니가 전화와서 저번 일 때문에 네가 용돈 안 보내는 거라면서 화내시잖아. 그럼 앞으로 그런 말 안 듣게. 우리 서로 각자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로 하자. 그러면 별일 없겠네? 그렇게 재민과 시댁의 실체를 알아버린 저는 그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과 평소에는 잘 지내면서도 시댁 일이 엮이면 꼭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친정에는 소홀한 재민에게 저는 늘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부부관계가 부부 사이의 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네요. 물론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지만 말이에요. 게다가 결혼 몇 년 차부터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아이 문제는 제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늘 제게 며느리 도리를 바라지 않으신다던 시부모님이셨는데 손자 걱정도 얼마나 많으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다른 문제들로 싸우느라 바빠서였는지 아이 문제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다가 언제부터인가 아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임신 언제 할 거니? 요즘 하도 애들을 늦게 낳는다지만 그래도 학교 교사라는 애가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지. 네가 보통 회사원들처럼 아이 낳기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얼른 임신해서 우리 좀 기쁘게 해줘라. 그거 아니면 네가 요즘 뭐 우리를 신경 안 썼으니 시부모님이 본성을 알게 된 제가 용돈도 드리지 않고 그놈의 며느리 도리라는 것도 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부모님은 임신 강요는 당연한 줄 생각하시는 건지 제게 매주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임신이 어디 저 혼자 하는 일인가요? 손뼉도 두 손이 만나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왜 자꾸 저한테만 끌어 신흥인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재민이랑 싸우고 그러면서도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정 붙이고 살겠지 싶어서 임신을 바라고 있었는데 정작 재민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병원이라도 가보자고 했더니 되려 저한테 화를 냈죠. 뭐 병원을 왜 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소리야. 아니 결혼한 지 몇 년이라고. 자식 걱정해야지. 시댁에서도 자꾸 걱정하시니까 그게 자꾸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야. 그냥 나랑 오빠랑 둘이 가서 검사 받아보는 거지. 막무가내로 화만 내고 관심 없는 재민 때문에 저는 결국 혼자서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재민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가서야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싶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더 재민에게 애정이 식어갔고 시부모님도 버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나 앞뒤가 다른지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참 이혼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깔 팔자는 엄마 따라간다는 소리를 걱정하며 자신이 젊어 이혼한 것을 자책하는 친정엄마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엄마였습니다. 저는 엄마랑 달리 행복하고 사랑받을 거라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뒤로 엄마 앞에서만큼은 늘 행복한 신부여야 했고 덕분에 재민의 흉은 물론이고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던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던 저는 하루하루 제 잘못된 선택에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가 울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서야, 어떡하니? 엄마가 아파. 미래에 어떻게 달라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비보에 저는 바로 엄마 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조직 검사를 더 해봐야 했지만 엄마는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유방암이라는 게 생존율이 높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초기 때 이야기지. 사기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발견한 엄마는 계속 치료를 하며 경과를 봐야 하고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했어요.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내가 결혼하고서야 행복해 보인다며 앞으로 자신보다는 가정에 신경 쓰라 말씀하시며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엄마였는데 제가 그동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엄마에게 신경 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죠.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미리 엄마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나 사는 게 바빠서 멀리 떨어진 엄마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네요.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우선 다시 집으로 올라가 재민과 상의를 했어요. 이혼이니 뭐니 해도 내 남편이고 자기 장모님 일인데 남편과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상황이 좋지가 않아. 고향에 이모들이 있게 하지만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 옆에서 간병하려고. 당신이랑 얘기 끝나면 휴직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내려갈까 해. 뭐, 당신이 직접 간병한다고? 학교를 쉰다고? 아니, 장모님 보험도 있으시다며. 그러면 보험금도 꽤 나오지 않. 당신이 휴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 당신이 갑자기 쉰다면 대출금이나 차량 할부는 어쩌려고. 아니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나가는 돈이나 버는 돈이나 비슷해.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엄마가 아픈데 딸인 내가 낫잖아. 뭐, 당신 설마 간병비도 당신이 내려고 그랬어? 아니, 장모님 보험이 있으시다면 간병비도 보험 적용 안 돼. 아니, 근데 당신 말이 왜 그래? 그럼 나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엄마 아픈데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당신 돈 달라고 안 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챙길 거야.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결혼하고 나서 모은 돈이면 우리 돈이지. 당신이 지금까지 돈 나눠서 써. 우리도 쓰는 거. 왜 당신 마음대로? 나는 허락 못해. 뭐, 그게 되지. 무슨 말이야? 자기 장모가 시한부라는 얘기에 돈 얘기나 꺼내는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인간 바닥이구나 싶어서 더 말 섞을 가치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지 이런 막말까지 뱉어거든요. 아,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봐. 의사도 시한부라 말했다며? 근데 기껏 돈 써가지고 장모님 돌아가셔봐. 그게 허공에 돈 날리는 거지. 뭐가 달라? 그리고 장모님은 그 정도 연세면 살 만큼 사셨으니 언제 떠나셔도 미련 없으실 나이야. 그 정도 사셨으면 이젠 미련 버리셔도 괜찮지 않아? 재민 입에서 나오는 극구 정물 같은 생각과 말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졌고 더 이상 1초라도 이 남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돈 생각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가 손 벌릴까봐 그냥 그게 걱정이구나. 엄마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병원비로 쓰라고 준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만지 가서 찾아보고 우리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재민이 뱉은 말에 똑똑히 들은 저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어떤 생각으로 대해왔는지 알 것 같은 기분에 이 남자에게 모욕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재민과 차를 타고 가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죠. 여기 은행이 없는데. 뚫린 입이라고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잘도 내뱉더라. 너는 우리 엄마가 돈 먹는 벌레 정도로 보나 보지. 자기 장모가 당장 생사가 오간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고 너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나는 돈 없는 엄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잘 봐. 지금 네 앞에 보이는 게 엄마가 병원비 해결하라고 나한테 부탁한 건물이야.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보험 일로 열심히 일했던 분이라 아는 사람도 많고 돈 버는 귀도 많았어요. 그래서 재테크로 돈이 남는 건 땅밖에 없다며 작은 빌라부터 사고 팔며 지금의 건물까지 가지고 계셨죠. 엄마가 시골로 데려가실 때까지 저랑 오랫동안 살았던 그 오래된 빌라가 계셨으니
재미는 저희 엄마의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네요. 그렇다고 제가 굳이 엄마의 재산까지 알릴 필요는 없었고요. 여보, 농담하지 마. 장모님 아프시다면 건물이니 뭐니. 그런 거 없잖아. 이 건물, 당신이 말한 살 만큼 산 우리 엄마 건물이야. 살 만큼 사신 동안 열심히 사셨는지 덕분에 너무 걱정은 없으실 거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검소하게 산다고 땡전 한 푼 없어서 간병비 걱정하는 걸로 천만에. 우리 엄마, 내 도움 없이도 잘 사시는 분이야. 뭐라고? 근데 왜 여태 말 안 했어? 나도 왜 말 안 했을까?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알겠어.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말을 안 했던 거야. 네가 알아? 내 돈도, 대출금도, 지 돈이라던 놈이 우리 엄마 돈까지 지 거라고 안 하겠어. 됐어. 더 긴 말하기 싫다. 당장 이삿짐 싸서 그 집에서 내 짐 뺄 테니까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 우리 이혼할 거니까. 아미 여부, 무슨 말이야? 우리 장모님 살려야지. 아니, 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고 한 거지.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설마 내가 돈 때문에 그랬겠어? 왜 장모님을 안 살리고 싶어?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선마의 건물을 보자 갑자기 없던 장모 사랑이 생겼는지 재미는 마치 악어의 눈물 같은 가짜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유가 있었다면 저도 그런 재민을 좀 더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시간이 급했던 저는 그저 차갑고 역겨운 눈물과 매달림의 시간을 소비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짐을 빼고 학교 일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 재미는 엄마가 계신 병원까지 찾아와 제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자기 멋이 중요해서 나한테 헛소리하는 인간이 사람 많은 병원 로비에서 무릎까지 꿇고 말이죠. 하지만 재민의 속을 끝까지 봤던 저는 절대 마음 돌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후회한 마당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모두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간의 조율 끝에 저는 재민과 이혼하게 됐고 재민에겐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악착같이 계산하여 재산 분할도 철저하게 나눴죠. 재민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며 아쉬운 소리들을 해댔지만 그게 정말 애정 때문인지 우리 엄마의 돈 때문인지는 원한 일이었어요. 이혼도 한 저는 속이 편했고 엄마의 간병을 하며 엄마 곁을 지켰고 다행히도 엄마는 수술과 고된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점점 호전되어 가셨습니다. 처음엔 걱정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경과가 좋아 퇴원하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는 엄마가 좀 좋아지신 뒤에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신 동안 소식 없는 사위 때문에 눈치채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던 엄마는 그래도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고 저는 저를 걱정하는 엄마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걱정하던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저 스스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따뜻하길 바랍니다.